도착 안 했어요. 네. 야, 이 독실 음식이 그냥 맨날 늦어. 일단 오늘 자기소개하는 날인데 자기소개부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와 미스테리 관심 많은데 미스테리 왜 안 해? 미스테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깡생선? 누가 나보고 별명을 깐생선이라고 해놨던데? 깐선생? 깐생선이라고 했어요. 생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 있는데. 아, 난 선생이라고 읽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깡선생입니다. 요즘에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바쁘시다고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좀 바쁜 일들이 계속 겹치네요. 네, 좋은 일들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경사가 겹쳐가지고. 곧 발표하시죠. 예,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잘 지냈습니다. 김도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독실이는. 이독실입니다. 예, 독실이 인사했습니다. 과학이랑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광고 잠깐 하면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에 뭐 특별한 거 올라온 게 있었나요? 게시판에 그 철학편 되게 좋았었다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네, 듣고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그 철학을 해서 그런지 그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카페에다가 굉장히 그죠? 지적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이게 표현 좋았다고. 소크라테스가 네, 좋았다고. 저희 의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께서 서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 막 얘기하시는데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답글은 안 달았나? 댓글 달았어요. 어떤 질문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 뭐 가장 크게 그냥 내용적인 것들 뭐 철학편 좋았다 이런 거고 지금 핫되게 토론하고 있는 게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에 관해서 카페에서 리플이 63개나 달렸는데 리플이 63개요? 네 분께서 이제 분담하셔서 다루셨어요. 한 15개씩. 네. 지금 저희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돼가지고 카페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활발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상사연이나 우리 깡 선생이 앞에 이제 서두 하는 것도 다 뺐는데 일단 뺀 게 아니라 준비를 조용히 안 했어요. 아니야, 뺀 거야. 한번 합시다. 뺀 거라고 하고. 탈로 나와. 그 4부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사하기로 했죠. 시사 특집. 너무 우리가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 좀 시사적인 것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시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논란이 많이 될 주제들을 다 갖고 왔어.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죠. 그냥 철학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거 건드렸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게 1부에서 김도인이 준비하셨던 게 팔레스타인 문제. 네.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분쟁 문제 다뤄주실 거고 이어가지고 깡 선생이 일간 베스트에 대해서 좀 달아주신다고. 그죠? 깡 선생의 이제 마지막 방송 일간 베스트 방송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걸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부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기 실종 사건을 할 건데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거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실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에 4부로 독실이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LHC라고 해가지고 강입자 가속기 그 이전에 그 유럽 물리연구소에서 지금 진행했었던 힉스 입자 찾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신다는 거였어요? 네네. 그 재밌었는데 다큐 봤는데.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뭐 작은 블랙홀 때문에 지구가 파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달아주신다고. 지금 답사 가셨다고 현재. 답사 갔다 온 독실이가 벌써 오셨어요? 방금 돌아왔어요. 야, 저녁 독실이. 하지마. 일단 시작. 독실이가 돌아왔어요. 맞다. 독실이에 대한 처형은 이따가 집행하도록 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걸로. 잠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 너 궁금했어. 얘들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도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되게 항상 너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잘 몰랐었던 부분이 이제 세계 종교에 관한 거랑
그 종교적 분쟁 같은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 저는 뭐 이제 기독교나 다른 여타 종교가 없이 그냥 무교인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별로 호기심이 강한 편이기 무교가 아니라 교주시잖아요. 자교, 혼자 교주. 무교가 혹시 무속신앙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내적인 거 외에는 외적인 거 호기심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궁금한데 항상 꼭 참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지 않고 저는 그냥 참고 넘기거든요. 궁금한 거. 대단하다. 근데 최근에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제 시사에서 계속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한데 이제 저희 팟빵에서도 이거 주제 다룬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궁금해.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종교적인 것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들어온 사건부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잘 모르는데 성경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여호와께서 처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지역 땅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땅, 경건하지 못한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거,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고 이제 선물하신 아들이 이삭. 그래서 이삭이 또 아들을 야곱 낳고 야곱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그 이제 아브라함 가족들이 네. 이집트로 이주해서 순조롭게 정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거기에서 국무총리 이집트 국무총리를 맞아요. 담당하고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네네 요셉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저 갑자기 생뚱맞게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네. 근데 팔레스타인이 네. 그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생각하시면 지중해 지역에 맞닿아 있어요. 그 유럽 밑에 쪽 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남부 쪽으로는 이집트랑 맞닿아 있고 옆에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랑 맞닿아 있고 왼쪽에는 그 지중해가 있고. 네 왼쪽 그 위에는 시리아 이쪽 땅이 있어요. 네, 그 중동 지역 그 완전 지중해로 끝다음 반도 쪽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내부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하고 나자렛이 있던데. 네, 그게 맞아요.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게 이주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야곱 때부터 이르러가지고 완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집트 땅 쪽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내용이 짜증나. 너무 계보가 많아가지고. 네네.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구약성서에 나오죠. 굉장히 그래서...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열대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굳이 계산을. 한 기원전 2000년경 이 정도 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약성서의 연대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거예요. 1000년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고. 1000년 근처. 1500 기원전 한 1500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로 추산이 됐던 걸로 500년이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길어. 있는 정체성이 유대 지파라서 유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유다의 자손들인데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 별명입니다. 그거 정리 좀 해줘봐.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그거 몰라서 좀 민망하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뭐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왜 겨뤄서 이겼다. 정리해줄게. 나 모르는데 정리해주면 아브라함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단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르 지역에. 네. 원래 바빌론 쪽이 아닌가? 그쵸. 그때 이란 근처에 있겠죠. 지금 이란 근처에. 하나님이 불렀어. 야, 이단한테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다,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유일신으로 믿어주는 대신에 너도 나한테 잘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래서 너희의 그 민족들 너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민족들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리라. 네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긴 거잖아. 맞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100살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여종을 드립니다. 여종 하갈을 드려가지고 여종한테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로서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그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여종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원래 본처로서 사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나중에 100살쯤 돼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이야. 그래서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마엘. 그다음에 둘째 이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정실 아들인 거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한 재물 얘기를 저번에 키에르케고르 때 했었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에서와 야곱 네, 2명이죠. 그죠? 그래서 에서는 약간 털도 많고 약간 남성 마초적인 스타일이고 되게 많이 하네요. 그렇지. 야곱은 여성스러운 애야. 근데 엄마가 야곱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스러우니까 장자권과 재산권을 뺏게 해요. 여기서 팥죽 얘기 나오는데 그건 건너뛰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에서가 말하자면 교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기 직전이 돼서 사냥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배고플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때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야 냄새 너무 좋다 좀 줘라 했는데 이 야곱이 안 주는 거야. 안 주고서 형이 받을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명분을 이제 넘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한 명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야곱이 되게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안에 있고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비열하고 꾀가 많고 뭐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네. 근데 그게 다 성경 안에 나와 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도망쳐. 네.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개새끼 내 거 장자권도 뺏었고 재산권도 뺏었다. 야곱이 도망쳐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 고향에.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날 밤 밖에서 자고 있었어. 근데 누가 나타나는 거야.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씨름을 해요. 씨름을 했는데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 짜증나가지고 졌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축복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네가 신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거죠. 그래서 시조가 되는 거죠. 시조가 된다라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이 시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별명이 이스라엘이었고 야곱을 시초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좀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 완전 타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일단 도덕적으로는 뭐가 윤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걸 시조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재밌죠. 이거 찾아보면서. 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돼. 그 이후에도 뒤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모순들도 있고 사실 굉장히 잔인한 거를 넘어서서 좀 뭔가 이상한 것들 많으면 근친상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신학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베드로 같은 분은 이제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고 가장 어떤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도 막 실수했다가 바울한테 혼나고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제 입장에서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그걸 가감 없이 쓴 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는 되게 듣기 좋은 거, 우린 영웅이다 막 이런 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라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이렇게 혼날 수도 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수했다가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혼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좀 그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좋다, 내용이 좋다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죠. 어쨌든 다시 원래 본 얘기로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시사 얘기한다더니 종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주제가 뭐예요 오늘? 처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했던 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가 거기에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최초 그냥 최초 역사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죠. 네네. 계속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멍해지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까지는 그냥 거기도 그냥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큰 문제 없이 그냥 서로 친하게 그냥 지냈어요. 야곱을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학살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싸우는 있었지만 부족들의 싸움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죠. 계속 말씀.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잘 거주하고서 자기들 민족을 꾸렸었는데 여기서 말한 이집트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맞아요. 가뭄이 심하게 든 상황에서
이거 되게 좀 어려운데. 야곱이 아까 전에 야곱부터 시작하면 야곱이 그래서 잘 살았어.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어. 그래서 애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되게 어려워. 그 요셉이 이집트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로 가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성해져서 말하자면 국회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죠. 대단해. 그 상태에서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야곱이 자기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집트로 가갖고 좀 쌀 같은 거 곡식을 좀 구워오게 합니다. 맞아요. 근데 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요셉이 있는 거야. 네. 물론 형제들은 모르고. 그다음 네. 이제 이런저런 감동의 신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아버님이랑 다 데리고 와라. 네. 해서 전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누구야 야곱의 모든 형제들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때까지 이제 대접을 받고요. 네. 국무총리의 가족이니까. 맞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430년 요셉을 지나고.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네. 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네네. 근데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고.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요? 네, 역사에 아예 기록이 거의 없대요. 그냥 성경에만 근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문제 조금 이따가 김혁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에 관련된 게 다 유대교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진 않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아니야. 출애굽이 일어났다조차도 그지. 역사적 사실로 하기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었어요. 출애굽 말씀하시는 건 방금 거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쵸. 모세가 끌고 가서 그게 가장 중요한 시초입니다. 사실. 네. 중요한 사건이죠. 네. 430년이 지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과거에 거의 한 430년,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됐었던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데리고 나가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첫 번째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맞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거의 다 죽이면서 옵니다.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 막 이겼다,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잔인해요. 가축과 애기들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고 오히려 거기서 가축을 죽이지 않고 혹은 애기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 분쟁의 씨앗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작이 이상해요. 보기에 굉장히 잔인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이 모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원주민들 거의 학살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고서 그 이후에 굉장히 부흥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BC 한 5세기가 되면은 멸망해요. 그 바빌론이랑 전쟁한테 패해서 완전히 그냥 역사상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주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때까지 이제 완전 대대적으로 떠돈 건 아니에요. 그 주변부에 계속 여기저기 나라 애들 복속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강제로 이주된 거는 일부였고요. 네. 그때는 그걸 바빌론 뉴스라고 하지 않나요? 네, 바벨론 뉴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걔 노예로 데리고 간 거야. 다 네, 데리고 간 맞아요. 건 아니죠. 로마처럼 이제 철저하게 데리고 간 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그 청나라가 그쪽 몽골 쪽이 우리나라 어떤 왕의 아들들이라든가 뭐 여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네네. 일부를 데리고 갑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오면 BC 1세기경에 로마한테 완전 복속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노예 상태로 전락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파괴하거든요, 철저하게. 그리고 얘네들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전 세계에 걸친 디아스포라가 시작돼요. 네네.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떠돌아다녀요. 실제로 자기 국가가 없어진 것도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BC 5세기면.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19세기까지 오는데 이때 이제 유럽 전 지역에 걸쳐서 반유대 열풍이 벌어요. 그래서 실제로 탄압하고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유럽 지역에서 몇 세기예요? 19세기. 갑자기 이제 19세기로. 네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전개가. 네. 좀 더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 바빌론에 끌려간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쪽을 마케도니아 그쪽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네, 해방을 시켜줍니다. 맞아요.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성경에 거기까지 나와요. 다시 돌아와갖고 재건을 하겠다. 또 재건을 했어요. 성전도 재건하고 다 그런 일들이 잘 예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간 공백기가 있게 돼. 성경에 안 나오는 공백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전체가 이제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근데 사실 유대 민족이 굉장히 전투 민족이에요. 원래 전투 민족이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막 모세와 여호수아가 끌고 올 당시부터 미친 듯이 학살하고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기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을 때도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독립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나라가 항일 운동을 전개하듯이 항로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우유부단한 형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인류의 평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있었고 참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군요. 어떤 이름이 사실 이스라엘이었었잖아요.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통은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그래.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유다 지파에 있었고 다윗의 아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을 합니다. 왜 니네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왕이 나오냐 해갖고 아래쪽에 여로보암 따로 하고 위쪽에 여로보암 따로 해갖고 다른 지파들이 분열을 하게 돼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외부의 침공에 있어서 빠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핫수르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쟤네들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들은 금방 자기네 민족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는 유대인들밖에 없어, 유다 지파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민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강대국 사이에 껴있으면서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시켜왔잖아요. 이것도 되게 저는 신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대인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이제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잖아요. 이집트, 페르시아, 뭐 바빌론 그 강대국들이 주변에 융성하면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딱 서로 강대국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주어 터진 거야. 얘네들은 맞아. 실질적으로 통일국가를 가졌던 기간이 몇백 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통일국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유대교라는 특히 그 구약성경, 그 바이블이라는 그 전통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1000년, 2000년 넘게 지금 꾸준히 전통을 유지해온 굉장히 특이한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후에 이제 로마에 대해서 조직적인 전개를 한번 했다가 완전 로마한테 완전히 깨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을 이주시킨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이주시킨다고 여기선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저항을 못하게. 근데 거기서 실제로는 일부였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들이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는 그 로마에 저항하다가 너무 개기니까 로마가 진짜 빡친 거야 로마 애들. 왜냐면 로마도 원래는 평화주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복종만 하면 괜찮죠. 복종하면 다 인정을 해준다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데 얘들이 계속 저항군 세력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항군들이 활동하는 게 그걸 이제 다 너무 개기니까 성전을 밀어버리죠 그냥. 아예 없애버리죠.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는데 그게 또 다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거의 다 이주를 했다. 근데 그러면 독실이 얘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이다? 그렇다는 견해가 지금 이거 잘못된 정보고 그렇진 않고 이거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부당한 것 같아. 나는 지금 우리가 아니지 반대로 이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진짜 그때 말하자면 적통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주를 당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 당시에 가나안에 공백이 발생했고 그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나안인이 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어떤 정당성을 주냐면 유대인들한테 쟤네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그 땅 지역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으니까 팔레스타인 아랍권 주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야. 섞여 살고 있었는데 다 섞여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후손이다 얘기하는 거는 유대교적 관점인 거고. 잠깐. 지금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이 섞여 있었다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끌고 갈 때? 계속해서 항상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항상 섞여 있었겠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긴 힘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쪽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기독교가 승리한 다음에 서구적 중심으로 유대교의 역사가 마치 거기에 진짜 역사인 것처럼 돼 있는 것뿐이지. 근데 그때가 됐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현재. 유대인이 점령을 한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통일신라가 처음에 통일을 한 직후에 백제인과 고구려인이 섞여 있었겠지. 그 상태로 5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신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봐요. 저는 그건 유대인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 유다의 자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분리하는 거는 현대적 관점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유대인들이 너무 고립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고, 디아스포라 이후에 자기 혈통들도 많이 섞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그 당시는 우리가 그걸 확장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이 100%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예 외부인 나그네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 그 지역의 종교적 특성이 그렇죠. 몇백 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럼요. 일단 얘기를 한번 더 들어온 다음에 너무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대 19세기로 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를 흩뿌렸고, 그들이 계속 거기서도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민족들과 융합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선민 사상이나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생긴 것도 현대에 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선민 사상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별됐다는 경전 있는 있잖아요. 것 같아. 그 바이블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다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종교학 공부할 때 유대교 핵심적인 원동력이 뭐냐면 그 경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절대적인 믿음. 그 경전에 대해서 거의 다 외우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주석 달고 그런 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뼈대인 것 같아요. 그 교육하에 들어와서 그 종교를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고. 또 해주고. 근데 지금, 제 사장님은 그게 현대에 와서 해석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유럽에서 탄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럼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없었다가 다시 유대인이 뭉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오니즘이나 아니면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들한테 남아있었을 것인가 되게 의심스럽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실제로 로마에서 멸망당한 지 최소한 1800년은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럼 유대 공동체라는 건 왜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끌고 나갔던 것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잖아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되게 허구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얘기 현대까지 들어본 다음에 유대인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들어보고.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떠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을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독실이는 그게 오래전에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유대인의 일부와 많은 사람이 남았을 거고 당시 이제 외부에서 많이 왔겠지. 로마가 이주시켰겠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오히려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어쨌든 만약에 왜 그 청취자분들이 왜 이거 갖다가 야 이거 갖다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그 초기가 지금 문제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분쟁이 있어도 그건 내부 분쟁이 되는 거고 유대교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야. 근데 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근데 좀 웃긴 게 1800년이 지났는데 같은 민족이니까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근데 지금 있어서는 저는 그거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당시에 진짜 유대인의 나중에 그러니까 뿌리가 유대인들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1800년이 지났어. 1800년이 지나면 다른 민족인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 뭐 지금 최 사장님은 그거 같은 유대인이라면 걔네들 거기에 유대 나라를 세워주는 것도 괜찮다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그 기자조선을 자기 나라로 하는 이유가 사실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현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현대로 빨리 갑시다. 네. 시작도 못했는데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정착 못하고 계속 외부인처럼 생활했었던 거예요. 네, 기독교 사회에서 동화가 잘 안 됐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자꾸 고난을 겪게 되니까 선민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론화시킨 사람이 테오르드 헤르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할 때 유럽 지역이니까 굉장히 약간 어수선한 상태인데 이때 반유대주의 열풍이 불면서 여러 가지 탄압이 하니까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기고 지금 말한 테오르드 헤르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론화시켜서 책을 써요. 유대 국가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전 세계에서 떠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 걸쳐서 살고 있었는데 동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화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언제나 맘만 먹으면 유대인들을 탄압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동화하려는 정책을 취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그 지역 뭐죠?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건국해야만 우리에 대한 박해가 끝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때 시오니즘에 대한 운동을 막 일으켜요. 이 사람이. 그거 정립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테오르드 헤르즐. 몇 세기 이 사람인가요? 19세기. 19세기? 네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막 운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결집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탄압당하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는 뭐가 발생하게 실제 이 운동 때문에 이 무렵에 한 10,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래서 10,000명 정도는 1차적으로 가고 유대인들이 이제 외부인으로 생활하면서 뭐 했었냐면 그 당시 유럽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던 금전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업, 고리대금, 도빌려주고. 딴 걸 못하게 하니까 거기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러시안 캐시 같은 거. 네, 실제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10,000명 정도 먼저 1차적으로 이주할 때 그 경제적인 대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지원해줘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맞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유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금융의 큰 손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경제적인 정착금 가서 땅 살 거 뭐 이주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물어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정적으로 1차적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발발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거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화적으로 가서 돈을 받은 상태니까 돈 주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사고 10,000명 정도가 그냥 소수로서 머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싸움에 발발이 된 큰 계기가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이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랑 이중 계약을 맺게 돼요.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돈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원조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에다가 니네들 국가 성립하게 해줄게.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근데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아랍 국가한테도 뭐라고 약속하면 우리랑 연합해서 싸우면 니네들이 여기 독립 자치 정부를 갖게끔 도와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진짜 개개끼네. 영국이 문제야. 최고야 최고. 그래서 실제로 군사협정을 맺은 이스라엘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아랍 국가들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지원군으로 참여해요. 그렇죠. 반란도 일으켜주고. 네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랑 싸울 때죠, 그게. 맞아요. 오스만 투르크랑 영국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당히 네.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에 있었죠. 지배하에 네네. 있었죠.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터키 말하는 거죠, 터키.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근데 이제 이러고서 실제 영국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자치하거든요. 그 아랍 지역을 프랑스랑 이제 영국이 땅 따먹게요. 자기 이제 원하는데 갈라가지고 돈 많이 되는 지역을 자기들이 가져.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 쪽을 가진 게 영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영국이 이중 계약해서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허락해줘. 왜 그러냐면 이제 군사동맹을 아랍 지역이랑도 맺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자본을 통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얘네들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건국해라라고 이제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애들이 막 우르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깜놀하지. 네, 깜놀하고 되게 황당한 거 자다 일어봤는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부터 살 거야 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유엔이 개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이주한 상태니까 그냥 거의 반반씩 넣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사이좋게 살아라. 유엔이 계획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개황당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정도 한 80만 정도였어요. 네. 근데 땅을 약 40% 정도 할당받고 이스라엘 민족 때까지 이주한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 육박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의 한 60%를 땅을 준 거예요. 잠깐만 생각보다 안 많았네요. 80만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근데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갖고 있었던 땅도 혹시 조사했나요?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전에 이제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이스라엘 평화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산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쟁 시기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유엔이 갈릴 때는 50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거기에서 이제 80만 정도는 팔레스타인 민족이었어요. 근데 땅을 불평등하게 나눈 거 인구 비례로 나누지 않고. 그리고 원래 자기 땅도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던 건 한 7%인데. 네네. 그런데 유엔이 갑자기 이걸 60%를 떼준 거지. 네네. 유대인한테. 그래서 땅을 나눈 것도 존나 황당한데 남의 땅에 와가지고 쟤네들이 있는데 야, 땅 너희들 줄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막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땅 가르기 하더니 심지어 왜 이제 굴러온 돌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땅을요. 실제로 우리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북한 남한을 나눌 때도 자기네끼리 맞아. 갑자기 3.8선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서 여긴 너네가 해라. 그거랑 다르죠. 왜냐면은 왜 유엔이 그렇게 했나요? 유엔이요? 네. 그 배경에 이제 그 막강한 유대 자본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 사회나 유럽의 일단 상류층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사회가 아시다시피 유대 자본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던 거라고 그렇죠. 봐야죠. 유대인이 미국으로 움직였고 미국이 유엔으로 움직인 거지. 네. 근데 비슷한 계속 비슷한. 그래서 미국 그 유대인이 보통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의 실제로 유대인 비율은 2.5% 정도밖에 안 거든요. 완전 소수 민족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미국을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장악하고 있냐면 그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30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벨 수상자 중에 미국 출신이 200명 정도 된대요. 미국 국적인 사람.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 실제로 미국에 움직이고 있는 통치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발해? 그러니까 발해? 80%는 말갈일인데 20% 그 귀족이 고려인이에요. 맞아.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문화예술 언론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고, 네네, 맞아요. 학계도 뭐 저기 대학 사회도 거의 장악하고 있고, 네. 정치권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금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세력이.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노비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자금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실제로 미국 국회를 움직여요. 그래서 완전 공식화된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로비 단체에서 중동 정책이 결정된다고 봐요. 실제로 중동 지역들도 미국한테 통보받는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로비 단체에서 결정한다는. 근데 우리가 막 되게 비열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비 단체가 정치, 경제,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 인생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들도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유대인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선전 정책이나 그 전문직을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옹호하는 거를 계속 이제 선전해요. 사람들한테. 지금도 봐도 알 수 있죠.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대부분의 어떤 공적인 인물들이 자기 뭐 SNS를 통해서 맞아요.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들, 행동들을. 네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중동 지역의 정책을 결정해서 통보할 때 그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제 하는 거가 거의 완전 전원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로비 지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언론 성정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정책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이용해. 우리는 이렇게 피해 입은 민족, 학살당한 민족이어서 국제사회가 보호해주고 우리한테 이런 신경이 필요하다. 신경 써주는 게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600만도 사실은 그거 유대인의 입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인 거야. 네. 확실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 유대인의 입장인 거고. 그거는 이제 유대인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욕먹기 전에 한 80년대, 70년대 연구들을 봐도 물론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연구가 됐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친유대적인 연구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나왔었던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네오나치 그쪽에서야 뭐 10만 수준이다, 50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600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 물론 과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1948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쪽의 충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더니 처음에 일단 어쨌든 6대4 정도로 불공정하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도둑놈한테 내 땅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발하고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도 갑자기 아랍계로 뭉쳐있는 중동 지역에 생뚱맞게 유대교를 믿는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라는 게 이제 4차에 걸쳐서 반발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해요. 전체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오히려 성리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막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막 한 달 내에 보통 일주일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요. 그 경제력을 어마어마하게 다 개냈었기 때문에. 경제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도 어마어마했고.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투입할 준비를 했었겠죠. 네네. 3차 때 미국 들어오네? 네, 실제로 3차 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세력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라마단 기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궁지에 완전 몰렸는데 미국이 와서 전폭적으로 걔네들을 다 제거해줘요. 군대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 군비가 어느 정도냐면은 1등 180개국이라고 하면 1등이 미국이잖아요. 2등부터 이제 러시아의 뭐게 근데 2등부터 180개 국가를 합하면 그 1등보다 적어요. 군비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압도적이죠. 깡패지 뭐 미국이. 일단 아랍권은 이슬람교로 단결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전쟁 양상까지 띄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영토 분쟁이었는데 아랍권이 단결한 이유는 그 이슬람 특유의 어떤 반미 정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예, 서구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어떤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한 행태를 보면 반미적 정서를 띠지 않을 수가 없어. 맞아요. 만약에 반미적 정서를 띠지 않는 애들이다. 걔네는 바본 거지. 네. 그래서 중동 지역이 4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다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 전 영토를 다 땅 따먹기 시작해요. 원래는 6대4로 갈라졌는데 지금의 가자지구랑 그 지중해로 붙은 약간 절벽 땅이 있거든요. 되게 손가락 크기만한 지도상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서한 지구를 빼고서는 팔레스타인을 다 따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일부 시리아 반도 그쪽도 다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예요. 실제로 중동이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지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영토가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합법적으로 전쟁 상황이니까 땅을 따먹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세력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좀 잔인하게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전쟁 상황이어서 자기 땅에 할당된 게 6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4의 팔레스타인 땅을 다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할 때 폭력적으로 장악해. 당연히 전쟁 상황이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복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당 지역에 한 13살에서 30세 남자아이들 전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남자아이들을 완전 다 학살해요.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에 그게 발생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은 이스라엘에서 복속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을 강제로 지금의 서한이랑 가자지구로 옮겨놔버려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보다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한테 중재안을 걸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어차피 이제 난민으로 떠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스라엘한테 팔레스타인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거 인정해줘라. 귀화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라. 두 번째로 귀화하지 않겠다는 팔레스타인들한테는 갑자기 쫓긴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보장해줘라. 근데 이스라엘이 무시해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말한 거랑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냥 듣지 않고 이거 우리가 먹은 땅이니까 이거 우리 땅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땅을 뺏겼으니까 우리랑 협상하자. 근데 이스라엘 무시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진 데다가 미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그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뭐 국제법이든 뭐든 다 씹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네, 이제는 뭐 누가 거침이 없지. 네. 누가 막겠어. 주변의 애들도 다 껌으로 보일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와서. 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영토를 6대4 정도로 갈랐을 때 팔레스타인이 6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난민이 한 4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완전 추방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떠돌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300만 명 정도? 거의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적도 해결이 안 되고 주변 또 아랍 국가에서 이 사람들 받아주지 않거든요. 난민이어가지고 차별 정책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랍인인데 개별 국가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난민이고 자기 국가에 편입되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딴 것뿐만 아니라 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의료 혜택이라든가 식량 수송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그 못하게 막았었죠. 맞아요. 그 가자지구라는 게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 절벽에 있는 데랑 서한지구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동그라미 땅이거든요. 굉장히 협소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뭐를 했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진격의 거인 만화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다가 장벽을 세워요. 높이가 8m 정도 된대요. 그리고 570km 거의 만리장성급으로 뭐라고 할까 그 탑을 둘러싸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전기까지 다 설치하고 무인감시까지 되도록. 그러니까 마치 우리처럼 가둔 거예요. 짐승 가두듯이. 그리고 폭격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폭격할 수 있고 차단하면은 뭐 물, 전기 모든 거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대항이 좀 더 심해지게 돼요. 그전까지는 이제 계속 전투식으로 나가다가 얘네들도 너무 궁지에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게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랍 지역이 이제 물값이 석유값이랑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바닷물을 희석시켜서 식수로 하는 비용이랑 석유 채굴하는 비용이랑 동일하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 전쟁이 심각한데 대단한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빗물을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한테 전체 물 사용량의 6분의 1 정도밖에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들 우글우글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태. 생존이 어렵죠. 네, 그 나머지 식자원들은 그러니까 물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유엔에서 결의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합의했을 때 이제 오슬로 협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 인정해줘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다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자치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그냥 독립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니네끼리 정치 구성해서 먹고 살아라. 그 대신 모든 경제적인 거는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물이나 뭐 전기 이런 사용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 완전 차단되고 모든 생존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게릴라전이 시작되거든요.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수립되고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게릴라전이나 자살 테러하는 하마스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무장 투력 세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원조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네들은 계속 지지 기반이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 극단적인 방식을 취해요. 그 똑같이 1대1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자살 테러 아니면 폭탄 테러 그래야지 국제사회가 자기들을 주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도 끊임없이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평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또 다 뭐라고 할까 저격당해요. 실제로 네, 이스라엘 실제로. 총리 중에 좀 이렇게 같이 상생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요. 암살당하기도 하고 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하는 급진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원리주의자도 있을 다 것이고 보수 진보가 거기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말하자면 진보가 정말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네, 근데 암살당해. 난 용어가 좀 잘못 사용한 게 테러라고 하면 그 테러도 이게 그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인데 네, 그게 테러라는 부정적 어휘로 덮어 씌운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게릴라 전이라고 얘기할 거면 여전히 전쟁 상황이라는 거를 상정하는 거고. 전쟁 상황이지. 지금은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지금 아랍권의 문제는 이제 근현대 역사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덮는 거야. 그러니까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걸 또 테러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발생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강대국의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 상황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상 민간인들의 학살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2차 대전, 1차 대전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베트남전을 포함한 전쟁들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적군과 민간인의 경계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전은. 특히 그 중동 지역에서 전쟁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지금 폭격을 하면서 전쟁이 다시 발발했었잖아요. 그 전까지의 하마스의 행동은 테러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가자지구가 지금 국제사회에 글쎄요. 전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이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전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종의 저는 테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전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그 테러 그 군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다 미워해. 당연하겠지. 다 죽여버리고 싶겠지. 그렇다면 거기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 학살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테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자꾸만 그러는 거야. 무엇인가 뭔가 일이 발생하면 테러다 하면서 그게 뭘 옹호해 주냐면은 기득권의 논리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저항하는 거 다 테러라는데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어휘가 섞여 있으니까 마치 나쁜 걸로 대중들은 생각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력 투쟁으로 할까요? 그럼 무력 투쟁. 무력 투쟁. 다만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력 투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단순 그냥 나쁜 애들이 그냥 막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전쟁으로 보게 되면 하마스 쪽에서도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말하자면 총을 쐈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하마스 정부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완전 그냥 대립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중간에 오슬로 협약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평화 노선을 지지하던 정치인들이 다 죽어요. 저격당하거든요. 두 쪽 그래서, 다, 네. 양쪽 다. 그리고 이제 그 하마스 정부에서도 가격한 쪽에서 테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자스민 총리라고 해가지고 강경파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마스 쪽에서 문제만 일으키면 폭력적으로 완전 대응해 폭격하고 그냥 너희들 대피해라 폭격 시작한다 그리고 폭격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백민타 쏘고 막 그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발발하게 된 게 서로 그 폭격 때문에 그래. 서로 그러니까 뭐 일종에서는 이쪽에서 먼저 테러를 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이쪽에서는 니네가 너무 이렇게 했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전쟁들 선전포고하고 정당하게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랑 양상이 달라진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윤리로 보게 되면 군인들이 서로 죽이는 거는 괜찮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민간인을 완전히 구분한 다음에 민간인들을 죽이는 거는 사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지만 민간인이 어디까지냐를 생각할 때 사실 베트남전 이후로 좀 그 희석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라크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간인 죽인 거는 뭐 앞서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투여한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되게 드레스덴 맞죠. 이야기는 했었죠. 위에서 이제 폭격할 거야 잉 하면서 이제 좀 대피해라. 근데 다들 무시한 거지 히로시마에서도. 근데 일단 우리 일배도 해야 되는데 깡 선생이 준비 많이 했는데 그거. 우리 일배? 우리 일배? 독실이의 일배도 해야 되는데. 전 아닙니다. 잠깐 쉰 네네. 다음에 토론을 좀 더 해봅시다.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라서. 그럼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